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저희 코인 트렌드 지금 시세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4시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코인 시세 가격들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비트코인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10만 달러 선을 넘어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역시나 오늘 강했습니다. 0.9%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596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약했죠.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대 넘게 빠지면서 2.3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앞으로 추세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코인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BNB 같은 경우는 1.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914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솔라나부터 도지코인 그리고 에이다까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도지코인은 0.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하락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론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그 밖에 체인링크라던가 아발란체, 스텔라, 루멘, 또 시바이누부터 헤데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 1%대 하락세, 또 아발란체 1.14%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세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또 그러면 이어지는 코인 트렌드 통해서 시장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은 명사초대석으로 저희가 함께 시간을 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의 강승구 부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처음도 출연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업로드 컴퍼니 공동 창업자 강승구 부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스트래티지와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이 만든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에 한국 최초로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 비트세이빙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소수력 발전 공급하고 잉여전력으로 비트코인 친환경 채굴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부대표님과 좀 비트코인의 시세, 그리고 시황, 그리고 주요 이슈들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0만 3천 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10만 5천 달러를 찍고 일단은 좀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 그렇게 불안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써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그 전략 자산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정부에서 한 건데요. 그 전략 비축, 리저브라는 단어를 써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했고요. 그 표현은 사실 저희도 되게 친숙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산은 모으는 자산, 비축하는 자산,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금이 그랬다면 그 지위를 이제 비트코인이 대신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금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도 전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들을 이제 기업의 이니셔티브로 이제 채택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 국가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상장사들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간밤엔 또 13F 보고서가 SEC에 제출이 됐죠. 그래서 중동 쪽에서도 뭐 국부펀드라던가 사우디 중앙은행도 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진 않더라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수해서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는 방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비축을 해가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시장에 좀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부 대표님? 네, 당연히 마이클 셀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마이클 세일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좀 비트를 모아가면서 벌써 50만 개나 모았더라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10년 보유 전략이라는 좀 표현을 쓰던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마이클 셀러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4년 또는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는 사이클을 반감기를 2번 정도 거치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4년, 10년 보유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네. 저희가 차트에서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 2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는 본인이 X 계정에서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도 계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활발하게 정말 이제 많은 비트코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네. 커넥트 더 닷이라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시점에 비트코인 샀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보시면 정말 끊임없이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닷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관계가 없이 꾸준하게 사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들을 기업들이 이제 펼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러가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주자 사실 이런 분위기가 거의 뭐 옹기처럼 쫙 퍼지는 시장이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비축 자산을 넘어서 하나의 안전자산, 즉 디지털 골드라는 또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후반부에는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함께 동참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비트코인과 금이 있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두 자산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금을 비트코인이 대신할 것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고, 최근에 이제 이번 3월인가요? 그런 표현들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제대로 없다면 정말 화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포트녹스를 실사한 지가 거의 한 6, 70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하루가 일과를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재고도 맞춰보고 회계도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의 매장에서 이 하루를 맞춰봐도 뭐 금액도 어긋나 있고 재고도 어긋나 있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하루 단위도 그렇고 뭐 6개월, 1년 단위로 재고 실사를 해도 그런데 이 금이라는 이 자산을 6, 70년 가까이를 이제 재고 실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틀려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함의를 주냐면 금의 지위를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함의를 미국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그거를 넘어서 디지털 금을 넘어서 금을 대체하는 거를 넘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위를 획득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일단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아마도 그래서 채굴을 통해서 개수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금에 대한 오딧을 또 새로 진행을 해서 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누가 더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을 해가느냐가 시장 안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의 상장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글로벌 흐름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기업들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로드 컴퍼니가 가입한 이제 네.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 매거진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 자체도 이제 그 각 국가의 상장사들, 각 국가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돕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이제 그 보유하는 기업이었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비트코인 글로벌 미디어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인 데이비드 벨리가 이제 그 나카모토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장사인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하고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매거진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 국가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흐름들을 정말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 가장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이제 기업이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5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블락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영업이익의 10%를 할당해서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흐름들을 글로벌에서 다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아가는 모습. 간밤에도 에릭 트럼프가 현재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서밋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가는 게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또 어디에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어떤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좀 꺼려하는지 그런 특징점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선 그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회사의 CEO와 경영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자산이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그리고 메타플래닛 CEO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비트 맥시들이죠.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을 정말 오랫동안 사야겠다, 계속 사야겠다라는 관점들을 갖고 있고 이 기업들이 다 상장사거든요. 네. 상장사다 보니까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던가 뭐 우선주나 보통주를 발행한다던가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듯이 블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이제 일부를 할당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 조달이 되게 용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꾸준하게 하면서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그 본업은 호텔 업이고 그래서 본업들을 잘 그 꾸준하게 하면서 현금 흐름들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CEO 자체가 굉장히 비트 맥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현물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뭐 블랙락의 IBIT 현물 ETF를 산다던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아예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언젠간 잠재적으로 현물 비트코인을 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국민연금 자체도 네. 저희가 농담으로 그러지만 비트코인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를 사지 않았나라는 네.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 오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도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이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지금 내용을 오늘 오전에 딱 공개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이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확실히 기조 측면에서는 가면 갈수록 친암호화폐적인 좀 성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도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리저브 자산으로 가져가는 날이 오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되게 일찍 이 전략을 채택했던 분이 있고요. 돌아가신 이제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께서 이 전략을 채택을 했었고, 넥슨 한국에서 못하니까 넥슨 재팬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되게 일찍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메타플래닛보다도 더 일찍 이 전략을 채택을 했었고, 현재 그때 샀던 1717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아직도 넥슨 재팬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근데 한국에서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이제 이후에 여러 이제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게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이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전략들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3가지 정도의 그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여력과 투자 적극성과 업종을 이제 분석을 해서요. 이제 그룹별로 좀 나눴습니다. 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A그룹에 속하는 곳들이 이제 대형 IT, 글로벌 수출 기업, 대기업 지주사들이 있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곳들이 이제 네이버, 삼성,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IT에 대해서 되게 밝은 기업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업들, 그래서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넥슨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도 되게 주시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 IT라던가 뭐 게임 업체들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빅세븐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얼마 전에 마이클 셀러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너네가 비트코인을 사면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라고 오히려 좀 피칭을 하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빅테크나 대형주, 이 대형 기업들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의 결단과 이제 주주들의 합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스트래티지도 보시면 작년 사이클에서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와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낼 만한 의지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점에 따라서 사실 누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지가 사실 가장 크게 작동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빨리 좀 코인 쪽에 사업을 해서 바이든 정권 때 오히려 문매를 좀 맞았던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면서 가속화가 되는 순간 이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함께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또 독특하게 우리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코인의 기회와 과열 구간들,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매크로 지표도 많이 보고, 주위의 심리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예를 들면 막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다가 막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지금 되게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보지는 않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MVRB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MVRB가 이제 뭐 3.0에서 3.5 이상 되면 과열이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그 지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0을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만 믿고 지금 3.5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기다린다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좀 적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펌핑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시점들을 보면 MVRB 지표가 한 2.6 정도에서 이제 2.7
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MVRB는 2.3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이 조금 올라갈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MVRB 자체가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면 이제 단기 SOPR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기 한 5개월 정도 이내에 고객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고요. 지금 보시면은 1.01에서 1.05를 최근 한 2주 사이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투자를 한 사람이 약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이 되게 과열됐다고 느낄 때 이 지표가 한 2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 이내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20%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되게 과열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장기로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목표한 뭐 5에서 10%, 10에서 20% 수익이 나면 파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시장의 과열을 좀 이제 판단하는데 좀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예측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최근에는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에는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관세라는 불확실성도 있고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좀 어떻게 분석하는 게 현명할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MT 유동성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글로벌 MT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따라간다는 걸 최근에 이제 분석하는 차트들도 많은데 그거를 볼 때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신호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주는 신호가 이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사실 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기조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우려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 조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기존에 12만 달러 제시했다가 이것도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6월까지 가격 우리가 어떤 정도까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MT 유동성을 보면 현재 한 상승 여력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 흐름은 저는 5월, 6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인 예측은 제가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5, 6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을 만약에 저희가 좀 비교해 보면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2024 내슈빌 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당시는 후보였던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빵 뛰었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제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제 트럼프는 아니고 벤스 부통령이 나와서 이제 네. 연설을 할 예정이고 또 벤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비트코인 명사들이 나올 예정인데 좋은 어나운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로트도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좋은 소식들 많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혹은 이제 막 투자하려는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하시면 사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미래에셋에서 1억 모으기라는 것들을 할 때 미래에셋에서 이제 총서들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립식 투자에 대한 총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변동성은 적립식 투자의 친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사실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크게는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동성을 하나의 무기 삼아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승구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내용들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이 거론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 가치를 1대1로 연동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으로 가상자산 사용성을 높여주는 금융자산으로 꼽힙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이슈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늘어날수록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가상자산 산업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환경 구축에 나섰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 발행이 불가능해 규제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 달러로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중 99%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망 이외에 블록체인망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국내에 어떤 그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한 테나 루나의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가치만큼 1대1 준비 자산을 비축하고 또 관련해서 회계 검증 등을 받고 또 언제든지 1대1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테라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빨리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지금 정립이 돼야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이 지표들과 강의들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김세윤 전문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도 좀 강의 시간으로 저희가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 전문가님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모두 이제 방송 보시고 계실 테지만 뭐 안전운전이라든가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제일 기본적인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보는 방법과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선이란 하락하던 가격이 멈추거나 반등을 보이는 가격대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즉 들어오는 상승 압력이 하방 압력보다 강해지는 경향을 지지선 구간이다, 반등 구간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지지선의 역할은 주가가 가격이 하락하다가 예를 들어 뭐 이동평균선 아니면 추세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지지선 등을 터치를 해주게 되었을 때 반등 가능성이 기타 다른 구간들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린다 혹은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
하방압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세선, 추세선이라고도 하고 뭐 채널 같은 경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추세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채널의 지지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수평 지지선, 가로줄 구간을 지지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매물대라고도 하죠. 그 매물대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수평 지지선, 가로줄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 지지선을 그어놓게 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지지선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동의 되돌림 구간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과 고점 구간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되돌림이 많이 나와주는 0.382 구간,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고 이 구간이 유효하게 반등 구간으로서 작용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마지막은 뭐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고 강의에 대해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던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 이 파란색 선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제가 터치를 하게 된다면은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도 이전에 살펴봤던 뭐 피보나치 아니면 추세선, 가로줄 등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수 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즉 응축하고 있는 구간보다 명확한 추세가 있을 때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맞아주니까 이 점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선을 살펴봤으니까 반대의 경우인 저항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저항선은 뭐냐? 상승하던 가격이 멈추거나 되돌림을 받는 가격대를 얘기를 해요.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즉 하방압이 매수세, 상방압보다 강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저항선의 역할은 뭐냐?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해당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99K에서 100K 구간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100K 구간에 매물대 혹은 뭐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해당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간에다가 저항선이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구간을 돌파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항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방압이 더욱더 강해지는, 즉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와줄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선의 종류, 아까 지지선의 종류와 똑같습니다. 아까 지지선 볼 때 첫 번째 채널 봤었죠.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채널 혹은 추세선의 형태로 저항 구간을 알 수가 있어요.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수평 저항선, 매물대 구간이죠. 이쪽 구간에서 강한 저항, 매물대 구간을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이 흘러갔을 때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나 줄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매도 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이 구간들은 매도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통해 저항선 구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점, 저점 구간 설정을 하고요.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0.25, 0.382, 0.5, 0.618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옆별,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응축 이후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준 시나리오인데 폭발 이후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 눌림을 받아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을 때 지지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말을 아까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들을 이제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테스트란 뭐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한 뒤 그 가격대를 다시 테스트한다, 확인한다라는 그 움직임을 리테스트라고 하고요. 리테스트의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돌파 후 지지 리테스트, 즉 저항선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재차 확인을 하는 이런 현상의 리테스트와 돌파 후 저항 리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고 재차 이렇게 빠졌다가 저항받는 이런 리테스트가 종류가 있어요. 그럼 돌파 후 지지 리테스트의 설명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항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 후 다시 그 자리를 지지선처럼 되돌아와 리테스트하는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박스권 혹은 매물대 구간의 저항을 받아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선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럼 가격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다가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강하게 돌파 이후 단기 조정의 형태가 들어오고 이 매물대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 주었을 때 우리는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재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리테스트하는 구간을 리테스트하지 못하고 재차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차 조정이 진행된다, 즉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돌파 후 저항 리테스트 구간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 후 재차 다시 그 자리를 저항선처럼 되돌아올 리테스트, 아까 방금 봤던 것의 반대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테스트를 왜 봐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말이 뭐냐? 아까 제가 매물대로 예시를 드렸었죠. 이 구간을 돌파했다가 재차 리테스트 받지 못한다면은 이 구간은 가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 저항선 구간은 돌파하려면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지지선 구간은 이탈이 나와주게 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근데 리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지지 저항선의 의미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항선 구간을 돌파했을 때 리테스트를 통해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똑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하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입, 매수, 매도 타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대 뭐 380원의 저항을 받고 있었던 도지코인이 갑자기 여러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해주고 한 410원까지 올라간 준 이후에 380원 구간을 리테스트하러 갑니다. 근데 380원 구간에서 강한 반등,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 말은 즉슨 380원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올라가 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파 리테스트 혹은 반등이 나와주었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트레이딩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리테스트에 대한 예시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 왼쪽 차트부터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어요.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점 구간 연결을 해주고 그 이후 추세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으나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임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응축, 상승으로 올라가준 모습이지만 이 추세선 구간에서 재차 저항,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받아주고 하방 추세로 전환된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 시점을 파악을 해보는 구간으로서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 선을 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하락 추세선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세 번째 추세선에서의 저항 성공적으로 받아주었고요. 네 번째 저항, 다섯 번째 저항, 여섯 번째 저항, 일곱 번째도 저항을 받아주다가 돌파를 성공적으로 해준 모습입니다. 돌파한 이후에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조건이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이 시점,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테스트가 꼭 추세선, 작도적 관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동평균선에서도 예시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동평균선 기울기, 이 이동평균선, 무슨 이동평균선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 중이고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선 상승 추세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탈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리테스트, 저항. 그럼 여기서는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리테스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옆에 차트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 차트에서는 반대의 경우겠죠. 하락 추세.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락 추세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시점이 어디였냐?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받아주었었으나 재차 이탈을 해주면서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이에요. 이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약간 한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게 저항선 구간을 돌파해 주었을 때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가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었냐?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준 시점에서 기울기가 하락해서 점점 이렇게 완만해진 모습이었죠. 근데 얘는 상방 기울기로 돌기 전에 재차 이렇게 이탈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은 가짜 돌파인 가능성도 조금 존재를 한다. 리테스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전환될 때 어느 시점이 제일 매수 타점이 좋느냐? 하방 기울기에서 가격이 돌파한 이후 그 저항 구간의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점이 제일 좋은 타점이니 이 점은 약간 팁 정도로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팔아라 이거예요. 왜 지지선에 사야 되느냐? 지지선에 사면은 최소한 고점에는 물리지 않습니다. 최고점 구간에 여러분들 지지선이 있겠어요? 아니면 중간 가격이 있겠어요? 밑에 가격이 있겠어요? 중간이나 밑에 가격이 있지 최고점 구간에는 지지선이 웬만하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지선, 눌림 구간에서 1차적인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이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팔아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라는 얘기니까 꼭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예시 사진으로 이제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파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점 구간에서 형성을 해주면서 제가 저점 가로줄 매물대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저점 구간 매물대를 그어놨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매수 타점, 이 구간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는 이 구간에 진입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린 언제 파느냐? 지지선에 샀으니까 저항선에 팔아야죠. 저항선 어디 있죠?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구간 매물대, 두 번째 하락 추세선. 그럼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 이후 이익 실현을 나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이 구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장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 다음은 어디서 파느냐? 저항선인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파는가? 아니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매물대 구간 터치하고 저항을 받아줄 때 판매하는 전략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결론들 지지선에 사고 저항선에 팔아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거? 신호등 지표를 사용을 하시면은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팔아라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신호등 지표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추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 저항 돌파 이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보조 지표의 고점 신호, 저점 신호,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 잘 보실 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모든 보조 지표의 신호들 다
매수 신호로 저희가 함축시켜 놨습니다. 그럼 매수 신호가 전에 추세 어떻게 보느냐? 강한 상승 추세 초록불 구간이고요. 노란불 추세, 응축 구간 혹은 비추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 노란불 구간, 빨간색 구간 멈춰야 되는 구간이죠. 강한 하락 추세 구간. 그럼 이 매수 신호들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등등으로 보기 가장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것들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파느냐? 첫 번째 지지선 구간에서 사라 그랬었죠. 지지선과 매수 신호가 나와줄 때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해요. 강한 상승 추세인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사시고 저항선 구간에서 파시면 되는데 저항선 구간을 신호등 지표에서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선들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럼 이 저항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혹은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파시면 된다. 그럼 이 신호등 지표 코인 차트에만 적용이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스닥, 뭐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주식 차트에도 모두를 다 설정이 가능하게 제가 세팅을 바꿔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다음에 신호등 지표에 관련 신청하는 글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등등 나는 다른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느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오전마다 단기 종목 브리핑, 비트코인 브리핑 같은 거 참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예시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 알아보기 힘드실까 봐 그냥 딱 62동 평균선 하나만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이 지지선 구간에서 그냥 매수 신호가 나와줄 때 매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이 매도 신호 같은 것들 싹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은 사기만 할 거니까 사셨다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이 구간에서 파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반대로 매도 신호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62동 평균선, 이평선 하나 딱 대입을 시켜놨습니다. 얘가 하반기 율기 뭔 뜻이라 그랬죠? 하락 추세란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하락 추세일 때 매도 신호 진입하고 매수 신호 뜰 때 팔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셔야 되고 막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냥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지표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 거고요. 뭐 3달 뒤에 뭐 유료로 바뀐다, 반년 뒤에 유료로 바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 무료로 제공이 끝나냐?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및 단기 종목, 예상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두 번째, 방송할 때 제가 키든 코인, 관심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나가잖아요. 방송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방송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다음에 진입가, 손절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요. 관심 코인이나 히든 종목 나가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나가고 난 이후에도 AS 계속해서 봐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렸었던 가장 간단한 심플한 매매 기법, 신호등 지표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오후 시간에도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뭐 계속 거시경제 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코인 관련 매매하실 분들 혹은 주식 관련해서도 나는 신호등 지표 사용해보고 싶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일단 데일리로 시황을 아침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가 궁금하거나 차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내용들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차트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신호등 지표 매매를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색깔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함께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저희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올 변동성 조금은 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함께 비트코인의 방향성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